네,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잭슨홀 미팅 2분의 해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 모셨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또 엄청 바쁘시다면서요. 네. 예, 여기저기, 여러분들도 예. 바쁘시지만 뭐 저도 바쁩니다. 공직과 아주 가까이 계신 걸로.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필요한 상황에 예. 뭐 자문 의견도 드리고, 네. 그건 뭐 전 정부든 전전 정부든 꾸준히 해오고 있는 역할 네. 중에 하나니까. 정권을 타지 않으시고 계속 이제 불림을 당하시네요. 보니까. 저 한 15년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 자문위원 활동한 것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네. 파월이 오늘 밤에 무슨 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뭐 예상과 시나리오를 둘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저의 의견은 이 말을 반드시 담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아, 여전히 그 말을 예. 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잭슨홀 미팅의 자리의 성격상 예. 그냥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 잭슨홀 미팅은 말 그대로 학회 같은 거예요. 심포지움. 학자들끼리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고민해 봤을 때 어떤 금리가 적절하겠는가에 대한 의견을 내비쳐야 되니까 네. 그럼 이제 9월 FOMC 회의를 놓고 상정해 놓고 발언이 있다면 역시 9월 말일 날 발표되는 미국 PCE 물가, 또 9월 5일 날 발표되는 미국 고용 지표, 또 9월 13일에 발표되는 미국 CPI 지표, 이 물가와 고용 지표를 봐가면서 그에 적절하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장님 말씀대로 뭔가 긍정적인 시도를 이번에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사실은 지금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 나스닥이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게 거의 한 넉 달 만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번에 긍정적인 신호까지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은 투심이 좀 더 위축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게 맞죠. 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위험한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장세인 건 맞아요. 근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한 거죠. 또 그 밖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SLR 규제 완화라든가 뭐 대규모 부채 한도를 끌어올려서 국채 발행을 늘리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이 다 유동성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추경 편성하고 확대 재정하고 또 추가 금리 인하를 거의 예정하다시피 하고 있죠. 예. 이게 다 유동성 정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일본도 감세 정책 발표하고요. 인도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유동성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동성 시장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으로 투심이 이어지는 것인데 예. 그 기대감이 꺾이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9월에 비컷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확실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오늘 밤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리 인하 적절치 않다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 네. 그러면 또 투심이 더 떨어지죠. 일종의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인하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11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예. 밤 11시. 오늘 밤 11시 주목하게 되는데 네. 지금 11시 이 발표를 앞두고 고용은 뭐 한쪽에선 굉장히 급격하게 좀 위축되고 있고 다른 네. 한쪽에선 또 물가가 예상보다 좀 솟구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맞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상반된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준 맞습니다. 안에서도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어제 나온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실한 추가 데이터 없이는 금리 인하가 불가하다. 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네. 서비스 물가 상승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리 인하 지금 가능하다. 네. 관세가 지금 소비를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인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세요? 자, 뭐 둘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는 연준의 이중 책무, 듀얼 맨데이트. 바로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의 상황은요, 이중 쇼크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달아나고 고용도 고용도로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달아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레거시라는 표현도 등장했어요. 하나는 인디펜던스, 그리고 하나는 레거시. 레거시는 뭐냐면 통화 정책의 레거시를 고려한다면 통상 물가도 달아나고 또 고용도 달아난다. 네. 그 두 마리 토끼 중에 뭐부터 잡는 게 레거시에 부합하나요? 물가죠. 물가부터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고용 안정이 문제니까 금리 인하해서 고용 안정을 만들자 하면 물가 지표는 더 달아나겠죠. 그럼 나중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또 막대한 금리 인상이
예고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매도 먼저 맞는 것처럼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해 놓으면 고용이 붕괴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물가 안정이 야기돼요. 수요를 부정적으로 만드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경기 안정 혹은 고용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또 인하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은 물가 안정을 우선시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주셨던 질문이 연준 위원들이 12명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용 충격에 포커스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물가 안정에 포커스를 두는데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마지막 잭슨홀 미팅에서의 연설답게 레거시를 강조하는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연설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해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뭐 역대 연준이 이 경기 둔화에 후행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에는 증시가 좀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네. 또 반대로 이 선제적으로 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증시가 잘 버텨줬다 이런 뭐 통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만약에 실제 이번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여부가 지금 앞으로 남은 하반기 미국 증시에 굉장히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중대한 변수죠. 만약에 9월 FOMC 회의는 그러니까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오늘 밤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9월 FOMC 회의는 금리 인하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9월 FOMC는 금리 인하 기정사실이야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지금 믿음은. 예. 근데 만약에 실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대한 실망감이 등장하겠죠. 그게 한 가지고요. 예. 또 10월에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고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근데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그럼 국채 발행도 어려워지겠죠. 예. 소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하겠지만 누울 자리 봐가면서 눕는 거예요. 누울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국채 발행량도 적극적으로 쏟아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유동성 장세에서 기대했던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9월 FOMC 회의 결과에도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예. 그걸 앞에다 놓고 이 기대감이 어떻게 바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까도 잠깐 코멘트 해드렸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 PCE 물가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 아마도 물가 쇼크의 행진은 계속될 거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 또 실망하겠죠. 근데 9월 5일 날 고용 지표가 또 발표됩니다. 그럼 고용 쇼크가 또 이어질 거예요. 실업률이 더 올라간다든가 취업자 증가세가 다시 개선되긴 어려워요. 기조적으로. 그러면 고용 쇼크를 보면서 bad is good 하면서 받아들일 거예요. 금리 인하 또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CPI 물가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세 번의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때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갔다가 예. 실망감으로 바뀌었다가 하다가 9월 FOMC 회의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음 달 5일 고용 지표는 더 부진하게 나오고 네. 11일 물가 지표는 더 안 좋게 나오고 둘 다 네.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배경은 역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들 가장 대표적으로 생산자 물가를 봐야 돼요. 근데 생산자 물가가 급등했죠. 근데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한두 달 정도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CPI 데이터 결과라든가 기여도 분석을 해보면 물가 지표가 뭐 전월 물가보다 이번 달 이 8월 물가가 9월에 발표되는 8월 물가가 8월에 발표된 7월 물가보다 더 안 좋게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더 추가적으로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고 예. 상호관세도 사실 8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과세됐잖아요. 예. 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한다면 8월에 발표됐던 7월 물가보다 9월에 발표될 8월 물가가 조금 더 불안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중 쇼크인 겁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고용은 고용대로 불안해지고 물가는 물가대로 불안해지는 이런 국면에서 울고 웃고 왜냐하면 고용 지표는 안 좋을수록 좋다고 받아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울고 웃고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이 연준이 이번에는 레거시를 좀 강조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 물가를 먼저 잡고 고용을 잡을 것이다. 네. 그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다라고 보신다면 실장님 개인이 보실 때는
9월에 선제적인 보험성 인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저도 레거시에 좀 더 입장이 견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다가 9월에 했다가 그러면 지금 이 물가 상승세는 관세발이잖아요. 다른 말로 공급발 쇼크입니다. 네. 러우 전쟁 때랑 비슷해요. 러우 전쟁 때 22년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조달받지 못하면서 공급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었던 거, 거기에 또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 기조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서 도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22년에 초인플레이션이 나왔던 배경은 그만큼의 초인플레이션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공급발 수요발이 다 겹쳤던 겁니다. 근데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에 자극을 준다라는 것은 공급발인 거예요. 공급 부족 쇼크인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디플레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역시 공급 과다고 네. 미국은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라는 신호를 준다. 이건 뭘까요? 수요 과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유동성 공급은 수요를 더 많이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공급 쇼크에 수요 쇼크가 같이 만나니까 물가 상승세가 안 잡힌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더 높은 물가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레거시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9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연준 위원들의 구성상 이미 지금 6대6으로 갈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성상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높다라고 저는 가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불씨를 먼저 좀 잡아야 된다 이런 쪽의 의견을 그렇습니다.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내부적인 상황을 좀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관세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8월에 지금 수출 중순까지 보면 대미 수출이 2.7% 감소하는데 그쳤거든요. 네. 우리 경제가 받는 여파가 상당히 좀 제한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게 참 여러 가지 영향들이 같이 맞물리는데요. 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관세 덕분에 미국이 중국산을 대체하는 한국산을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해석도 한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위 지정학적인 판가름,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대결 구도 속에서 중국산에 더 의존할 수가 없고 또 중국도 공급 제한 전략도 세우고 있고 몇 가지 예. 막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대미 수출길이 좀 약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산을 대체하는 효과도 한 가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두 번째를 강조한다면 우리나라만 관세가 부과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러면 한국 품목에도 관세를 부과되니까 전반적으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경쟁이라는 차원에서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미 수출이 다 같이 줄어드는 국면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자동차 관세가 뭐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해서 여전히 25%라고 하더라고요. 네. 15%가 아니고 그런데도 자동차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여쭤봤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관세 이슈가 모든 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다음 주부터 이제 열리는데 일단 시장은 우려보다는 좀 기대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조방원 이쪽에서 특히 시장의 네. 기대감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산업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뭐 방송에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그 생중계를 하는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참 이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더 센 청구서가 날아올지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걱정 한 가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미 삼성전자나 보조금 우리 줄 테니까 지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이건 뭘까요? 정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한 가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걸 또 카드로 쓰는구나. 그러면 너네가 더 나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지분 요구 안 할게 라는 방식의 카드로 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우리가 더 취할 걸 취하면 되거든요. 예. 네, 그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에 따라서 뭐 갈림길에 좀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I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전력 용량을 이제 2배로 늘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사실 오늘 국내 전력 인프라 섹터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뭘로 전기를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인데 네. 신재생 에너지는 규제를 하면서 화석 연료를 강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략은 왜 나오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죠.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일기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파리 기후협약 탈퇴. 예. 그리고 2기 들어서 역시 가장 먼저 했던 행정명령 사인 중에 하나가 역시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했었거든요. 예. 이게 뭐를 신호를 주는 걸까요?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지 않겠다. 그럼 뭘 하겠다? 석유화학, 소위 시추, 에너지 개발 사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예. 에너지 개발 사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플랜트를 더 많이 깔고 뭐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력량은 충분히 많아집니다. 제가 가장 단적인 사례를 들어드리면 데이터 센터의 사이즈가 제각각인데 예. 왜냐하면 HBM이 이 손톱만 하니까요. 데이터 센터가 요만한 컴퓨터 본체만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요만한 데이터 센터 하나가 전력을 얼마나 많이 소모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게요. 4인 가구가 5일 동안 소모하는 전력량을 1시간 동안 씁니다. 그 전선줄이 이렇게 팔뚝만큼 두꺼워요. 예. 그만큼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소모하는데 지금 제가 통상적인 데이터 센터를 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규모의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량을 소요하는데 네.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집중식 전력망이라든가 SMR이라든가 추가적인 전력 공급망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단순히 협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하고 거기서의 수익을 제대로 우리가 가져온다면 그런 구조로서 제안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는 역할이지 않을까. 예. 저 이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 한미 협상 가셨을 때 꼭 제안하는 그 카드는 예를 들어서 앵커님도 주변 친구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고 해봐요. 근데 이미 그 물건이 막 골프공 100개 있는데 또 골프공 10만 원어치 선물하는 것보다 그렇죠. 정말 없는데 그 10만 원짜리 똑같은 10만 원을 들여서 정말 부족한 그거를 선물해 주면 어떨까요? 감동이 있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결국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 가려운 데를 잘 긁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예. 히토류 개발 사업에 같이 공동 참여하겠다라는 의견. 왜냐하면 우리도 필요하고요. 미국도 필요하고 예. 뭐 이런 것들 또 에너지 공급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 카드로 삼아서 좀 우리에게 유리한 고지로 결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